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타TV 치매타파 경공매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매 투자 수칙 네 번째 시간이네요.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시기 때문에 안경을 벗어야 이게 가까운 게 보입니다. 요새 노안이 와가지고요. 네, 그러면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낙찰 시 잔대금 납부 계획을 차질 없도록 준비하라. 물건 분석을 하고 입찰에 응하기 전에 자금 확보를 마련해 놓는 것이 당연지사이지만 세상 일들이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빌려줬던 돈을 받기로 한 날이 낙찰대금 납부기한 최종일인 경우이거나 전에 소유하던 집을 매도하면서 잔금 받는 날이 낙찰대금 납부기한 최종일인 경우에 약속한 날짜에 돈이 들어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잔대금 납부에 차질이 빚어지면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물론 잔대금 납부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곧바로 입찰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낙찰자가 낙찰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경매가 붙여지는데 재경매 기일 3일 전까지 재경매 비용과 잔대금 그리고 채권자들이 잔대금 납부 기한일까지 납부했더라면 배당받았을 이자, 즉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잔금 납부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려면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경락잔금 대출을 이용하는 등 차선책으로 여러 가지 대책 방안을 강구해 놓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 시 잔대금 납부 계획을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활용 및 용도에 따른 분석을 점검하라. 입찰에 응하기 전에 물건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다. 그런데 부동산 물건을 평가할 때 외형적인 겉모습만을 보고 좋다 또는 나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즉 현재 그 물건이 주위 환경에 맞지 않게 직면해 있는 상황을 보고 단도직입적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떤 건물이든 사용자가 그 건물을 어떻게 이용, 즉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 단적인 예로 법원 정문 앞 빌딩에 야채 시장이 활성화될 수는 없고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있는 건물에서 변호사 사무실이 호황을 누릴 수 없듯이 그 주위와 환경과 용도에 맞게끔 부동산 건물 등이 이용된다면 그 부동산의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낙찰받은 후에 현재의 감정가격보다 그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여러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그만큼 그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활용도의 선택폭이 넓어지게 되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는 투자 개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지만 쉽게 결정하지 말고 사려 깊은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물건 분석을 함에 있어서 외부적인 형태만 파악하여 좋다, 나쁘다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데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가 있는 경우 납부 기한을 넘기면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 인도시의 문제점을 파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요 단어는 좀 기네요. 좀 긴데, 이게 될라나 모르겠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이 확정되고 잔금을 치르고 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도 소유자로 확정된다. 그렇죠? 낙찰 대금만 납부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일단은 내 물건이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등기를 해야만 물권 변동이 발생하지만 경매나 상속, 공용 수용 등은 이전 등기 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 민법 187조에 따라 물권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매 물건에 대한 잔금만 치르게 되면 소유자로 확정되는 것이고 이전 등기는 절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명도, 인도 등의 문제는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낙찰자가 그 물건을 인수하는 절차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과 달리 개정된 현행 민사집행법은 낙찰자, 다시 말해서 매수인이죠. 매수인 위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고 본다. 명도소송은 선순위 위장 임차인 등 소송을 통해 권리를 다투는 것 외에는 모두 인도명령의 대상이기 때문에 90% 이상이 인도명령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종전에는 경매 기입 등기 이후의 권리자에 대하여만 인도명령의 대상자로 취급하였으나 현행 민사집행법은 대항력 없는 권리자,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형성된 권리자에 대하여 모두 인도명령 대상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크게 고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명도소송이 뭐냐면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점유한 대항력 없는 세입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나 인도명령 대상 기간 6개월을 넘긴 경우 점유자가 스스로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게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인도명령이라는 건 뭐냐면은 강제 집행에 있어서 집행법원이 결정으로서 내리는 명령을 인도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택이나 상가를 낙찰받았을 경우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있는 점유자는 인도명령 대상이므로 금방 인도명령 나왔죠. 설명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과도한 이사 비용을 요구하며 버티는 경우에는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대로 따라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럴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하면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도 함께 조치해두고 적정선에서의 타협과 아울러 강제 집행 예고 등의 양면 작전을 구사하여 설득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인도명령이나 명도 과정에서도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양다리를 걸친다는 게 이상하지만은 하여튼 양동작전이라고 하나요? 양동작전 여러 가지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문제는 대항력이 없으면서 소액보증금, 다시 말해서 최우선 변제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임차인, 세입자의 경우이다. 물론 소유자인 채무자가 몇 푼이라도 챙기려는 의도에서 위장 임차인을 들여놓은 경우도 있지만 전 재산이 임차 보증금밖에 없는 세입자를 내쫓는 경우에는 난감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 경우 이사 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줄 수도 없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오늘날의 경제는 자본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내가 낙찰받지 않았다면 다른 누군가가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해 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또 10분이 다 돼가네요. 너무 길게 갈 필요는 없죠. 어차피 치매 타파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치매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